좀 이게 그 매수자인데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를 겪은 매수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 이야기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아파트 하나를 계약을 했습니다. 살려고. 네. 그래서 계약금 매매 대금 한 20억이고. 근데 저당권이 좀 많더라고요. 14억. 아이고 많이도 땡겼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상으로 치면 6억 정도 주고 해야 되는데 계약금은 또 한 2억을 줬네요. 또 10%니까 2억 좀 급하다고 하니까 2억 주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4억 남았죠. 4억. 4억 남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잔금을 4억 치르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갑자기 잔금 전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 부동산에. 그 아파트에. 네. 근데 그 가압류 액수가 18억입니다. 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네. 원래는 이제 4억 주고 계약을 끝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가압류가 딱 18억에 걸리니까 이 매수자가 황당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너무 황당하죠, 뭐. 그렇죠. 자,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매도자한테 따지니까 매도자가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 계약 끝내고 돈 돌려줘요. 라고 하니까 그 돈을 써버려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2억이. 이게 황당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쪼들리는 사람이니까요. 돈이 급하구나. 대출도 원래 많고, 그다음에 또 사업도 그 다른 채권자가 막 가압류할 정도니까 이분이 이제 쪼들리는 상황에서 돈도 2억 받은 계약금 받은 거 그것도 다 써버리고 돈 돌려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달라, 내가 해결할게,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하지만 뭐 그 만약에 2억 준 거 또는 뭐 계약 위반한 상대방한테 위약금 같은 거 그 2억 해서 총 4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있어도 그거 가지고 가압류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그게 다 받는 보장이 없죠. 네, 돈이 없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저당은 아까 14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14억은 우선순위로 배당받아가고 나머지 가지고 그 가압류 18억짜리 하고 안분 또 그다음 매수인이 4억. 이제 가사억하고 그 안분 비례로 그렇게 가져갈 권리가 있으니까 돈을 얼마 못 받는 거죠, 뭐. 그렇죠. 얼마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진 매수인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제 보면서 이게 이건 진짜 어떻게 조심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이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그 매도자가 뭐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에 뭐 저당 같은 거 설정하고 하면 그나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서 뭐 이중 매매로 해가지고 배임죄 형사고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저당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저당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바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매도자가 그 물건에 저당 같은 걸 잡으면 이제 배임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압류 당한 거, 그렇죠. 가압류 당해버린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짜고 하는 그 가압류권자를 동원해가지고 짜고 하는 그런 것까지 했다면 이제 범죄가 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그거는 이제 범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매수자가 이제 황당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이제 상황을 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천지지변 같은 막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사실 아니죠. 아닌데
그게 이제 우리가 거래 관행이라는 것이 매매가 계약금 먼저 주고, 그죠? 계약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면서 비로소 이전 등기 받는 네.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걸 냉정하게 보면 그 반드시 페어한 거래는 아니에요. 매수인이 불리한 구조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돈과 물건을 딱 바로. 바꾸는 이런 거래가 구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부동산 뭐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 그다음에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다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먼저 내고 권리는 나중에 받는 잔금 치르면서 나중에 받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평하지가 않다. 항상 그 권리 취득하는 매수자나 임차인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렇죠. 요 사건처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법률가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거를 이제 관행이라고 하는 거, 관행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무심코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요. 네. 그럼 바로 그날 계약하면서 소유권까지 6억이니까 큰 어디 2억 줄 거면 4억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8억이 네. 아니니까 네. 바로 했어도 됐을 뻔했을 그렇죠. 텐데. 이 사건은 이제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잔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고 잔금을 나중에 한두 달 뒤에 큰 금액을 치르는 그렇죠. 이런 구조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한.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리고 대출도. 이제 갑자기 뭔가를 하기는 그죠? 어려우니까 그거는 저는 부득이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돈 먼저 건너간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뭐 우리가 에스크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에스크로. 있죠. 맞아요. 그 돈을 저 사람한테 주지 쥐어줬다가 말고, 예. 어디 중간 안전한 사람한테 맡겨놓는 그게 이제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건데 에스크로 제도도 있고 또 그러네요. 또 돈이 먼저 건너가고 그 돈을 바로 저당 잡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있죠. 오. 있죠. 저당 잡으면 담보 조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 물건에 대해서 한 두 달 정도 잔금 치르기 사이에 저당 잡아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그 계약금의 저당을요? 그렇죠. 오,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양 이사님도 거래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처음 들어봤다는 네. 거는 너무 그 관행에 치우치는, 관행에 집착하는 이게 보통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꽤나 많은 돈이 건너가고 또 제법 이 사건처럼 저당 액수도 좀 많고 선순위 저당도 많고 하면은 가등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가등기까지. 그렇죠. 가등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담보 조치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처럼 뒤에 들어오는 가압류, 저당 막을 수 이런 있죠. 것들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가등기가 있고. 가등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렇죠. 이게 또 관행상 또 가등기도 돈이 들잖아요. 또. 네. 그래서 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의 약간 보험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조금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려면 중개사들도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냥 관행대로 가면은 다 편안한데. 그렇죠.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그렇죠. 그죠. 쓱 갔다가. 그리고 이제 이 사건만 하더라도 중개사한테 책임 물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이 지금 매수자의 하소연 중에 하나가, 질문 중에 하나가 공중개사에 대한 책임이 가능하느냐. 이건데, 공중개사가 그 가압류 들어온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죠. 공인중개사도 뭐 열받죠. 중개수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권리 취득하는 매수자나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뭔가 강구를 해야 돼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를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진짜 솔직히 나라에서 약간 은행권에 말을 해서 에스크로가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걸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중개 협회랑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정책적인 문제고 제도 이런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또 강제시킨다거나 사실 에스크로에 대한 그 어떤 뒷받침 이런 거는 법에 살짝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강제 규정으로 안 하고 그냥 근거만 할 수 있다. 예. 그런 흉내만 낸 거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솔직히 에스크로 같이 뭐 가등기야 솔직히 막 지저분해지니까 또 돈 많이 들고 그건 좀 그렇던데 에스크로는 이거 맡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 뭐 조금 어차피 안전한 돈이니까 조금 낸다든지 그렇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래 관행이라는 것이 참 잘 안 바뀌죠.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자계약 많이 하죠. 네, 요즘. 전자계약. 네. 그런데 그게 대조가 도입된 게 지금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저는 아는데 그게 지금 몇 %나 되겠어요. 종이계약하고 전자계약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종이계약이 아직은 90% 이상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죠. 젊은 애들이 뭐 이게 대출 이율 좀 낮게 준다고 낮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하면은 뭐 확정일자나 뭐 이런 거 바로, 할것들 네. 네, 그런 걸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약간 이제 편리한 그런 부분은 이제 세대가 조금 젊을수록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네.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에스크로를 한다든지 또 아까처럼 다른 뭐 저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확산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또 현금 받고 싶으니까 에스크로 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런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도금 문제, 중도금 문제 이 사건에서 계약금 플러스 그다음에 중도금까지 만약에 들어갔다. 지급하다면 더 피해가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평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중도금 지급하는 게 결코 매수자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게 매수자가 욕심을 내 가지고 자꾸 중도금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일부러 계좌번호를 빨리 넣으려고. 그렇죠. 네. 계약 깨기가 힘든다 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반대로 매도인은 또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중도금 받게 되면 받으면 끝난다. 발목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틀린 거예요. 생각이. 매수자는 권리 취득하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등기받기 전에 가급적이면 돈을 적게 넣는 게 기본적으로 안전한 것이고요. 매도인은 권리를 주기 전에 돈을 많이 땡기는 게 그렇죠.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본인한테. 그럼 문제 중도금을 만약에 뭐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법률 효과는 있죠. 중도금 이제 수수하게 되면은 해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서로 페어한 거거든요. 서로.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저는 뭐 중도금을 넣어야 된다. 매수자 입장에서 넣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겁니다. 이게 또 이렇게 부동산 폭등기 때는 막 그렇죠. 그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중도금 넣어버리고 빨리. 그렇죠. 실수로 넣었는데 뭐 그러니까요. 중도금에 생각하시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 지금 말씀하신 매우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 문제지, 그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매수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죠. 덤탱이 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냥 관행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 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아무 담보 없이 그냥 돈을 건네줘야 돼? 이런 좀 의문을 가질 그럴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